안녕하십니까.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1년 1월 24일 12시 28분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제가 얼핏 언급했듯이 읽을 장을 한번 보니 80장인데 엄청 길어요. 네, 제목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긴지. 4.3과 5.18을 묻는 너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김갑수 선생님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기냐면 평소에 최소 2배 이상을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저히 한꺼번에 다 읽기는 부담스러워서 반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권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80장 4.3과 5.18을 묻는 너에게. 2007년 11월 14일 제주국제공항 4.3 발굴 현장의 한 구덩이에서는 36구의 유골과 함께 2개의 인장이 따로 발견되었다. 60년 어둠의 세월에 마모되어 희미해진 인장 하나에는 희전, 다른 하나에는 양봉석이라고 각자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제주대학교 조사단은 1947년 제주도 대정국민학교에는 김희전 교사가, 의귀 국민학교에는 양봉석 교사가 교편을 잡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유해가 옮겨지기 전에 형님께 술 한 잔을 올리고 싶습니다. 유골의 주인공 양봉석 교사의 아우 봉천 씨는 볼을 타고 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제주국제공항에는 최소 500명에서 700명까지의 희생자가 안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당시에는 정뜨르 비행장이라고 불렸던 이곳에서는 1949년 2차 군법회의 사형수 249명과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도내 예비 검속자 500명 추정 등이 총살, 매장되었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이곳 말고도 다른 학살 현장의 증언도 부지기수로 줄을 이었다. 군 트럭에 실려온 주민 30여 명이 이곳에서 총살된 뒤 가리땅 동산에 안매장되었습니다. 화북국민학교에 집결해 있던 도피사 가족 중 일부는 학교 운동장에서, 여자들은 트럭에 태워져 누러이 제주교대 남서쪽에서, 남자들은 고우니모루 저수지에서 총살되었습니다. 그때 저수지물이 핏빛이었지요. 유족들의 증언은 각종 매체에 선연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들의 말을 취합해보면 제주도 내 학살 현장은 66곳에 이른다. 희생자가 수만을 헤아리는 것에 비하면 66곳이라는 현장 숫자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다랑쉬굴, 애월읍, 바티, 오름, 현의 합장지, 제주시 화북천, 별도봉 동굴, 정뜨르 비행장, 제주국제공항 등이 대표적인 학살 현장이다.
이 대량 참극은 아이러니하게도 일제로부터 해방된 둘째 해이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당시는 미군정 치하였다. 해방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그해 3.1절 기념식에는 무려 3만의 제주도민이 참석했다. 당시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지역이었다. 해방 후 이방을 떠돌던 6만 명의 해외 인구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기념식이 발할 무렵 일부 군중들이 통일조국 전취를 외치며 대로로 나섰다. 이때 난데없이 경찰의 총성이 울렸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다. 이 무모한 발포로 인해 관덕정과 도립병원 앞에서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게 된다. 닷새 후인 3월 5일 3.1 사건 대책 남노당 제주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어서 3월 10일에는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일제 때에도 전례가 없었던 민, 관, 총파업이 이루어졌다. 제주도 전체 직장인의 95%가 참여한 파업이었다. 이것은 당시 군정의 사후 대책이 얼마나 미흡하고 부당했는지를 명백한 반대급부로 일러준다. 다시 일주일 뒤인 3월 12일에는 경무부 최경진 차장, 경무부장은 조병호, 이 제주 파업 사태를 언급하면서 원래 제주도는 주민의 90%가 좌익 색채를 가지고 있었다고 발언한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메카시즘이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1년 동안은 다음에 벌어질 참상에 비한다면 그리 많은 희생자가 난 것은 아니었다. 당국이 어느 정도 단속과 선물을 겸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새로 내동한 서북청년단에 대한 불만이 차츰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 1948년 3월 14일 모슬포 지서에서 청년 양은하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다. 이를 보고받은 남노당 제주위원회에서는 단정 반대의 행동 목표와 무장투쟁의 행동 강령을 최종 확정한다. 한편 제주도민의 분위기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이승만은 3월 28일 방한한 미 육군성 드래퍼 차관에게 제주도를 미군 군사기지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한다. 이에 남노당 제주도당은 회합을 갖고 무장투쟁 개시일을 4월 3일로 확정지었다. 급기야 4월 3일 새벽 2시 350명의 제주도 남노당 무장대가 도내의 12개 지서와 우익 인사의 집을 습격한다. 이어 미 군정장관 딘이 급비리에 제주도를 방문했다. 직후 김정호 제주 비상경비사령관은 밤 8시 이후 통행금지 위반자를 사살하라는 섬뜩한 명령을 내리게 된다. 5월이 되도록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미군 수뇌부는 무장대를 총공격하여 사건을 단시일 내로 해결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6월 2일에는 제주 주둔 미군 사령관 브라운 대령이 제주도의 서쪽에서 동쪽까지 모조리 휩쓸어버리는 작전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힌다. 이윽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발했다. 도민들의 불안감은 적중하여 닷새 후인 8월 20일에는 800명의 경찰이 제주도에 증파되었다. 이승만은 법조문에도 없는 계엄령을 내려 무자비한 토벌작전을 감행했다. 결과 사태는 일단 소강 국면으로 들어선다. 해안 5km 이상의 중산간지대 마을이 모두 토벌의 표적이 되어
무도하게 가옥이 불살라지고 최소 1만 2천 명 이상의 주민이 다 죽어나간 후였다. 1950년 5월 30일에는 제주도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그러나 저간의 피해 양상은 실로 무참했다. 한국 전쟁 발발 직전 시점에 도지사가 발표한 인명피해자만도 3만 명에 이르렀다. 1000명 이하에 불과한 무장대원을 진압하기 위해 수만 명의 양민을 무차별로 희생시킨 것이었다.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6일 전 제주지구 예비 검속자 명부 제출의 건이 제주도 경찰국장에게 하달된다. 이때부터 예비 검속자에 대한 천인 공노할 만행이 벌어지게 된다. 주정공장 수감자들이 사라봉 앞바다에 수장되고 석유포 관내 수감자 150명이 바다에 수장되었으며 또한 제주경찰서 등지에 수감되어 있던 예비검속자 수백 명이 제주 앞바다에 수장되었다. 1950년 8월 19일 밤에는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500명 이상이 제주 비행장에서 총살된 후 안매장되었다. 8월 20일에는 모술포 관내 수감자 252명이 군에 송치되어 송악산 섣알 오름에서 집단 총살되었다. 아울러 섬이 아닌 목포 형무소 수감 제주인과 대전 형무소 수감 제주인 300명이 여수 순천 관련자 700명과 함께 영문도 모르는 즉결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1950년 10월 10일 계엄령이 해제되고 잔류 예비 검속자가 석방된다. 이로부터 4년 후인 1954년 1월 15일 제주도 경찰국장은 자녀 무장대가 6명 뿐이라고 발표한다. 이들이 마저 소탕된 1954년 9월 21일에야 한라산 금종령이 해제됨으로써 4.3 사태는 7년 7개월 동안의 악몽 같은 장거리 터널을 외면상으로 남아 벗어나게 되었다. 4.3 항쟁의 초기에는 남노당 제주위원회가 개입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월간 조선이나 극우단체들의 주장대로 제주위원회가 북과 연락되었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북의 지령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은 흑색 선전에 불과한 것이다. 2007년 이명박 정부는 4.3위원회를 해체했다. 이를 기화로 수구 세력은 희생자들에게 또다시 빨갱이 덫을 시도했다. 설사 그들이 빨갱이라 하면 어쩔 것이냐. 죽은 이들을 찾아 진혼을 해야 하는 것은 보통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은가. 어두운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다. 하지만 그 어두운 기억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 4.3 항쟁은 2차 대전 후 처음 벌어진 세계 최대의 학살극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5,000년 역사 희대의 양민 학살극이기도 했다. 어두운 과거를 묻어두는 자들에게는 어두운 미래가 대기하는 법이다. 죽음의 산과 피의 바다, 남도 제주여, 부디 해원 상생의 꽃으로 피어날지어다. 1980년 5월 서울과 광주. 1980년 5월 18일 나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운동화 끈을 묶었다. 당시 나는 며칠 동안의 시간을 대부분 길거리에서 보냈다. 군사반란자 전두환을 규탄하는 데모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신문과 텔레비전에서는 서울의 봄이 도래했다고 하면서 연일 새 김씨의 사진과 화면을 냈지만 그들의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의 숫자가 급격히 준지
올해였다. 대학생들은 이제 지난 겨울 무슨 일이 있었으며 전두환은 물론 노태우와 정호용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 군대에 갔다 와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가을, 나는 박정희의 죽음 소식을 접했는데 얼마 후 또 군인이 반란에 성공했다는 것은 결코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다. 나는 고등학생 때 유신 선포를 처음 알았을 때와는 조금 다른 감정에 휩싸여 들었다. 유신 때에는 박정희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하는 의혹과 공포의 느낌이었는데 비해 전두환에게는 이런 더러운 자식 하는 식의 선명한 경멸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나는 대학으로 돌아간 이듬해 봄부터 데모에 적극 가담했다. 데모만큼 실전이 중요한 일은 없다. 또한 데모만큼 실전에 의해 빨리 숙달되는 일도 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데모의 행동대로 나서면서 왜 무기를 들지 않은 민중들의 봉기가 성공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페퍼포그라는 유독가스를 분출하는 장갑차가 가장 무서운 데모 진압 장비였다. 검은 장갑 차량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안겼다. 하지만 여러 번 마주하게 되면 그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양임을 알게 된다. 일단 야구방망이로 백미러를 까부수면 된다. 그러면 페퍼포그 차량은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다. 백미러가 없으면 후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마대걸레 자루와 티셔츠 조각만으로 가스 분출구는 쉽게 막혀버린다. 나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이면도로에서 페퍼포그 장갑차를 두세 대 무력화시켰다. 그 밖의 데모 진압 차량을 제지할 때 우체통은 차량 장애물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진압 경찰들에게 돌을 던질 때에는 돌멩이가 방패 바로 앞에서 튕겨지도록 해야 한다. 영어로 말해서 원바운드 투석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돌멩이 서너 개만 동시다발로 성공하며 소대병력 정도의 진압대는 여지없이 전열이 흐트러진다. 최루탄이 날아올 때는 침착하게 주시해야 한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공을 끝까지 보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성을 완전히 잃은 경찰이 아니라면 최루탄은 을에 포물선으로 발사한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 당시의 나는 아스팔트에 착지하는 최루탄을 원바운드 킥으로 되날려 보내는 기량을 갖추고 있었다. 사과탄이라는 이름의 근거리 발사용 가스탄도 있었다. 이것을 해치우기는 조금 더 쉬웠다.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을 포착하여 헌옷이나 담요 조각 같은 것으로 기민하게 덮으면 된다. 그런 후에 되보름 불깡통처럼 길게 늘어뜨려 빙빙 돌리다가 진압대 쪽으로 되돌려 던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온 신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공중에서 럭비공 튀듯이 거칠게 비행하면서 터뜨려진다. 우리가 지랄탄이라고 부른 그 신무기는 너무 위험했기 때문인지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아마 계속 사용되었더라면 또 그에 대응하는 방식도 필경 나왔을 것이었다. 대학 교수의 엽기 유신 어른이라고 하세요. 아무튼 그때 며칠간은 군부 반란 집단의 위기였다. 수도의 중심 시가지가 거의 일주일 동안 시위대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4.19 때와 흡사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이야말로 군사 반란자들을 몰아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고 단정했다. 한편 학생들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곳곳에서 석연치 않은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학생 시위를 걱정하거나 우려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3월 신학기부터 각 대학마다 평교수 협의회가 부활되었고 긴급 조치로 밀려났던 해직 교수와
재적생들이 돌아와 민주화의 주도권을 요구하고 있었다. 대학의 교정은 바야흐로 대모 출정식으로 붐비고 있었다. 그들은 노래와 구호를 번갈아서 부르고 외쳤다. 여러분, 지금은 서울의 봄이 절대 아닙니다. 안개가 짙게 드리운 혼미정국입니다. 권력에 알아서기는 신문을 믿지 마십시오. 새 김씨는 이제 개털입니다. 박정희가 대가리에 총 맞아 죽은 지 불과 47일 만에 그의 충견들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이가 하극상 군사반란에 성공했습니다. 놈들에 의해 유신 연장 음모가 획책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민주화는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외칩시다. 유신 잔당 물러가고 전두환은 자폭하라. 이어서 흘러간 노래 홍도야 울지 마라가 뜬금없이 터져나왔다. 음악을 배경으로 박근혜와 비슷한 음성이 나왔을 때야 비로소 나는 그 배경 음악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오파,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오빠는 전두환이었고 홍도는 박근혜였다. 나는 예상에 없던 감동을 하고 있었다. 지난 3년간 군대에서 아침마다 복창한 멸공구호가 떠올랐다.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괴군. 이에 비한다면 지금 외치고 있는 구호와 노래들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고 생각들었다. 내 감정이 한껏 고조되고 있을 때 난데없이 촌극이 벌어졌다. 대머리 교수 한 분이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요청한 것이었다. 그리고 사회자가 머뭇거리자 그는 마이크를 낚아채버렸다. 대머리 교수의 얼굴에는 분기와 노기가 얼크러져 있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훈계를 하려 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교수님, 여기는 우리들의 토론장입니다. 알아, 그래도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잖아. 교수는 심한 경기 사투리 억양을 쓰고 있었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반대 의견도 경청하는 거 아니우? 곳곳에서 이런저런 고함이 터져나왔다. 교수에게 발언권을 주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더 많은 것 같았다. 반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 교수를 알고 있다는 기색을 보였다. 심지어 빨리 끌어내리라는 과격한 외침도 있었다. 저 또라이는 왜 또 나서는 거야? 문교부 장관 생각 있나 봐. 야, 네 연구실로 꺼져. 학생들은 교수에게 반말을 넘어 욕짓거리를 서슴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입대하기 전만 해도 보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교수는 한사코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 학생 여러분, 나는 그 교수의 전공과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무슨 학과 교수 누구누구입니다. 안다 알아. 교수는 정말 대학의 유명 인사인 듯 했다. 그는 어떤 야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니면 평소 야유에 아예 익숙해져 있는지도 몰랐다. 여러분의 주장은 정당해요. 하지만 지성인의 언어가 너무 상스러워요. 대가리에 총 맞아 죽다니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당시만 해도 교수의 훈계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좌중이 조용해진 것이었다. 아까 교수에게 발언권을 주자고 했던 학생들이 먼저 정숙을 솔선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숙한 가운데 한 학생이 아주 냉소적인 농담을 불쑥 던졌다. 박정희가 대가리에 총 맞지 않았으면 복상사라도 했습니까? 그러자 절반쯤의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교수는 대답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에게, 그것도 윗사람에게 자폭하라고 합니까? 자폭이 뭔지 알긴 해요. 그것은 여기서 교수는 말을 끊었다가 정말 무섭다는 듯이 두 손을 턱으로 모았다가 터져 죽으란 거 아니유 라고 말하며 몸서리를 쳤다. 이번에는 4분의 3 정도의 학생들이 웃었다. 교수는 학생들의 웃음을
자신의 발언에 대한 동조로 인식하는 듯 했는데 그것은 나에게 대단히 이상한 일로 비쳤다. 하지만 용기를 얻었는지 교수는 절제선을 넘고 있었다. 또 유신 잔당이 뭡니까? 잔당이란 말을 알기나 해요. 그건 빨치산한테 썼던 말이라고요. 정하고 싶으면 유신 어른이라고 하세요. 유신 어른. 한꺼번에 폭소가 터졌다. 아까 교수에게 발언권을 주라고 했던 학생들도 모두 웃는 것 같았다. 혁대를 두 손으로 잡은 채 웃음을 참지 못하는 학생. 두 손을 뒤로 하여 땅바닥에 받치고 하늘을 향한 채 턱만 주걱거리는 학생. 심지어는 건 오징어가 불 위에서 보이는 반응과 비슷한 모션으로 격렬하게 꿈틀거리며 웃는 학생도 있었다. 통렬하게 웃고 난 나는 이게 결코 웃을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왜냐하면 교수는 진정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그가 아닌 진정이었기에, 그리고 그 사람이 대학 교수였기에 끝까지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섬뜩함을 느꼈다. 저런 분들이 계시니까 전두환이 같은 양아치가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구나. 민주화는 생각보다 어렵겠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대체로 이렇게 두려운 연상이 연쇄적으로 막막한 심중의 연기를 지피고 있었다. 교수의 발언을 끝내게 한 것은 학생 두세 명의 완력이었다. 그는 밀렸다가 끌렸다가 하며 갈짓자로 우리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순간 나는 그 교수가 악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불현듯이 하게 되었다. 이미 그 대머리 교수의 자취는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나는 또 다른 결론 하나를 내리고 있었다. 최소한도 독재국가의 대학 교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더 이상 지식인은 아닐 거라고. 우리의 약속은 굿바이가 아니었는데. 출정식을 마친 시위 대열이 잔디광장을 몇 바퀴 도는 동안 참가 인원이 급격히 불어났다. 주동자 측의 확성기는 방관하거나 주저하는 학생들을 향해 민주화의 파도에 합류할 것을 종용했다. 나는 대열의 뒤를 따랐다. 나중에 경찰과 대치하게 될 때쯤이면 그때 가서 맨 앞으로 나설 계획이었다. 우리는 정문으로 향했다. 며칠간 계속 증가해온 시위자 수는 그날에 이르러 절정선에 도달한 듯 싶었다. 그런데 정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제까지는 굳게 잠긴 철문 밖에서 경찰이 학생들의 교회 진출을 막았는데 오늘은 확연히 달랐다. 경찰은 시위 학생들의 정문 진출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었다. 대문 옆의 샘문은 열어둔 채 그곳으로 시위대가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아마도 그날 모든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했기에 이 30만 명에 이르는 데모대가 서울 중심지를 점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광화문부터 시청 앞과 숭례문, 그리고 서울역과 삼각지와 한강 인도교까지 시위 대열은 무섭게 불어나고 있었다. 이미 전날 조선일보에는 학생 시위가 폭력화되어 진압 경찰이 죽거나 다쳤으며 이런 사태가 계속될 경우 사회 불안은 물론 국가 안보까지 위협이라는 논평 기사가 보도되었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데모를 방치, 조장한 그들의 유인책에 학생들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설령 젊은이들이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무서운 음모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30만 명의 피 뜨거운 젊은이들이 수도의 심장부를 점거하고 있는 이 시기만은 반란자들이 절체절명 위기임에 틀림없었다. 나는 신축된 광화문에서 불과 500m도 안 되는 곳에 앉아 있었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경찰은 총력을 다해 저지했지만 우리는 사투 끝에 저지선을 뚫었던 것이다. 그곳은 청와대의 목줄이나 다름없는 지점이었고
우리 뒤로는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뒤를 바치고 있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다시 잡을 수 없는 기회라고 단정해버렸다. 그리고 나는 예상해보았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간다면 반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뿐이었다. 그들은 총을 쏘거나 아니면 도망칠 것이었다. 또는 일단 총을 쏴보다가 도망칠 수도 있었다. 그때 우리를 직접 맡고 있었던 사람들은 반란자들이 아니었다. 한국의 청년 경찰이거나 아저씨 경찰관들이었다. 그들이 끝까지 총을 쏠 가망성은 희박했다. 그렇게 나는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단정해버렸던 것이다. 지체 상황이 길어지고 있었다. 나는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별이 하나도 없는 밤이었다. 들리는 말로는 각 대학의 대표가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그들이 결정을 기다리며 계속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쳤다. 노래는 아침 이슬과 앞으로와 흔들리지 않게 등이 주로 불렸다. 그리고 그날 내가 한없이 외쳐본 구호는 독재 타도였다. 독재 타도는 아주 그럴듯한 음성 효과를 내는 구호였다. 무성 폐쇄음으로 끝나는 독과 다음의 유성자음 제의 조합, 그리고 격음 타와 역시 유성으로 발음되는 도가 조합된다. 그리고 이 두 조합이 강렬한 대꾸를 이뤄낸다. 게다가 처음의 독재 타도는 아주 낮고 여리게 시작하다가 갈수록 높고 빠르게 점층하는 과정에서 한껏 신명을 돋울 수 있으며 독재와 타도를 나눠서 주고받으며 서로의 교감과 동질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최상의 투쟁 구호였다. 대표자 회의의 결정이 발표되었다. 그들의 결정은 나의 모든 예상 중 어느 것 하나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들은 3가지 안건을 놓고 약식으로 토론했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제1안은 여의도 광장으로 가서 규탄 대회를 한 후 해산, 제2안은 현 위치에서 밤샘 농성, 그리고 제3안은 우리의 의사를 알릴 만큼 알렸으니 일단 해산 후 관망한다는 것이었다. 결정은 제3안으로 났다고 했다. 단 반란자들이 우리를 악용하여 계엄 확대 조치나 휴업령을 내리면 무조건 다음 날 아침 광화문으로 다시 모이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나는 적잖이 실망했다. 그러면서도 웃었다. 제1안 때문이었다. 여의도로 물러날 거면 뭐 하러 이곳까지 왔냐고 그들에게 묻고 싶었다. 아무튼 결정사항과 사후 약속은 모두에게 철저히 알려야 했다. 시간이 들더라도 앞에서부터 뒤로 릴레이식 구두 전달 방식을 쓰기로 했다. 오늘은 이만 해산, 휴업령이 내리면 다음날 8시 광화문 집결. 약속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전달되고 있었다. 얼마 후 대열을 끝까지 전달되었다는 연락이 왔다고 했다. 우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다. 우리는 다시 노래를 불렀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자는 다짐 같았다. 우리는 모두 이산가족처럼 남녀 없이 얼싸안으며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며 다짐했다.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광화문에서 다시 봅시다. 그날 우리 모두의 인사는 너나 없이 이것이었다. 영어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같이 굿바이가 아닌 See you later 로 작별한 것이었다. 때마침 쏟아진 적지 않은 양의 소나기가 우리들의 열기를 삽시에 식혀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와 대학 휴업령이 내려졌다. 광화문의 풀은 바람보다도 빨리 누웠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휴업령은 내려졌다. 1980년 5월 18일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화 끈을 묶었다. 집에서 광화문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 나는 버스가 그곳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약속대로 이 30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 터인데 그러면 도로가 막힐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껏해야 종로 3, 4가쯤까지나
버스 타고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날 나는 운동화와 어울리지 않게 양복을 꺼내 입었다. 혹시 검문을 받게 되면 대학생이 아니라는 나의 주장을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예상과 달리 버스는 종로 시가지를 질주하더니 불과 10여 분 만에 나를 광화문 바로 옆 종로 일가에 내려주었다. 나는 내 귀와 눈을 의심했다. 주위는 평소보다 조용했으며 넓은 교차로에는 거의 사람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내거리 모퉁이마다 장갑 차량과 무장 군인이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처음 나는 내가 약속을 잘못 알고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었던 시간과 장소에는 전혀 착오가 없었다. 나는 종각 뒷골목으로 걸어가 보았다. 힐끔힐끔 주변을 살피는 교련복 차림의 대학생 몇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나는 미국 대사관 쪽으로 앞서갔다. 아무래도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나을성 싶었다. 또 다른 대학생 두셋이 차도 가까운 곳에 서서 마주오는 우리를 무연히 보고 있었다. 나는 나지막하게 읊조려 보았다. 독재. 그러자 교련복 몇이서 화답해왔다. 타도. 나는 약간 소리를 높여 불러보았다. 독재. 타도. 순식간에 우리는 10명 가까운 인원으로 불어났다. 독재 타도, 독재 타도. 우리는 공포감을 이기기 위해 구호복창의 속도를 높였다. 그리고는 차도로 가서 이순신 동상을 향해 발맞추어 뛰었다. 맞은편 세종문화회관 골목에서 그 위쪽의 녹지나무 사이로 아래쪽의 신문가 판대에서 서너 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우리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독재 타도, 독재 타도, 독재 타도. 어느새 우리는 독재와 타도를 나눠서 외치고 있었다. 우리는 이순신 동상을 구호에 맞춰 몇 바퀴 돌았다. 뛰면서 나는 눈어림으로 인원을 헤아렸다. 20-30명 정도였다. 나는 위기감을 느꼈다. 새로 지어진 광화문 쪽에서 좋기 수천 명은 됨직한 무장 군인이 우리를 포위하기 위해 대열을 갖추고 있었다. 각자 도망치자. 나는 고함을 지르면서 시청 방향으로 뛰었다. 무장군인 5-6명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순간 나는 군인들의 다리와 다리 사이로 다이빙하듯이 몸을 날렸다. 그리고는 재빨리 일어나 다시 달렸다. 순식간에 군인들을 따돌린 나는 광막한 시청 앞 광장을 내질러 달렸다. 아무래도 호텔이 안전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시청 앞에 있는 프라자 호텔의 로비로 들어갔다. 두 손으로 양복깃을 추스르며 아무 일도 없다는 표정으로 에스컬레이터에 올랐다. 커피숍은 광장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2층에 있었다. 의외로 광장은 평온하고 한가해 보였다. 모두가 잡혔을 것이었다. 체포되지 않은 것 나뿐인 것 같았다. 프레시 오렌지 주스. 나는 다소 가격이 높은 음료수를 능숙한 어조로 주문했다. 그날 집에 돌아온 나는 아주 간단한 메모 하나를 남긴 것으로 기억한다. 만분의 1. 그것은 광화문의 약속을 지킨 우리의 비율이었다. 나는 식구 하나를 추가했다. 풀은 바람보다 빨리 눕는다. 그러나 나는 광화문의 풀과는 달리 금남로의 풀은 바람보다 빨리 일어났음을 다음날 알게 되었다. 이후 내가
광주 현장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적는 것은 구차한 일이라서 생략하렵니다. 어쨌든 나는 광주 현장에 가지 않았다. 아주 드물어지기는 했지만 요즘도 나는 악몽을 꿀 때가 있다. 그것은 시위 현장에서 나만 도망치는 꿈이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다. 대단히 자기 합리화적인 말이다. 심지어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는 이상한 말장난도 있다. 이런 말은 의도를 불문하고 1980년 광주에서 죽어간, 특히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했던 분들의 숭고한 선택을 경멸하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약속드린 곳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